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탐스러운 사회의 김건태고요. 이번 시간은 46번째 시간. 자,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요,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지구촌이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얘기들이 조금 물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이란 얘기 자체는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뭐 글로벌 경제나 어떤 세계화, 문화적 다양성 이런 단원에서 이미 언급이 됐었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는 얘기가 거의 좀 주를 이루지 않을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 몇 가지만 추가해 드리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리 부분하고 이제 쭉 연결해서 들어오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번 강좌가 사실상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에서는 마지막 내용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심화 문제나 이쪽으로 문제풀이 강좌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사회 총 정리하는 세 강좌로 선생님 구성한 강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가시면 이제 수능 준비하실 때 선택 과목에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 조금 도와주고자 이제 1학년 사회에서 내가 조금 자신 있고 내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런 과목이 뭔지 선생님이 조금 소개해드리는 강좌로 준비한 게 뒤에 있고요. 자, 내용 강좌로서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강좌들 쭉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핵심만 좀 추려놓으셨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선택 과목 공부할 때 어떤 밑거름으로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선생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천차만별이죠. 어떤 학교는 지리 파트부터 쭉 나가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집중이수제다 해서 단기간에 끝내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선생님 알고 있는데요. 시점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은 지금 5월 중순이니까 여러분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이 된 지 이제 2달 반이 지나가죠. 중간고사 봤을 테고요. 자, 그런데 요런 기간들이 몇 번만 모이면 1년도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1년 금방 지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 금방 지나가고, 요즘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딱 그렇게 무렵에 올라서면 거의 많은 부분이 또 결정이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선생님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일주일이 그냥 생각 없이 한번 훅 지나가면 일주일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들이 한 50번만 모이면 1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고 일주일을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하루하루 너무 열심히만 사는 거 재미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수험 생활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자유와 그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간만큼은 조금 그런 것들, 아쉬운 부분들을 좀 포기하시고 좀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지구촌이다. 자, 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국가 간 의존, 서로 의존한다. 의존이라는 말 자체 어감은 좋진 않죠. 의존한다는 얘기는 너무 이렇게 기대겠다, 이런 좀 뉘앙스가 풍기는데요. 그 의존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 간 의존은 그냥 매달리겠다, 내가 기대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상호 의존이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의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상호 의존. 그러니까 서로 돕겠다, 상부상조하겠다, 이런 느낌이 사실 강한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많이 들어봤죠? FTA는 무엇인가? FTA는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이에요. 이따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FTA 나왔으니까 요거는 알고 있나요? WTO라는 게 있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 FTA랑 WTO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계화의 양면성입니다. 역시 비슷한 느낌이죠? 장점, 단점. 세계화의 찬성론자, 반대론자들의 각각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필기 한번 해볼 텐데요. 마지막 강좌니까 뭐 다양한 사례 어떤 선생님이 그동안은 뭐 사진 자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그냥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심하다. 자, 타이틀이에요. 국가 간 상호 의존이라 그랬죠?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고 상호 의존성에 심하다. 자, 우리나라가 문을 언제 열었죠? 이걸 선생님 뭐 역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쇄국정책,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완전히 문을 닫았죠. 외국과의 어떤 외교나 교류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은 무역도 무역이고 문화적인 어떤 교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가 간에 이제는 혼자서 살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교류가 없죠. 물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쪽하고 이제 교류가 있긴 하지만 거의 교류가 없다, 단절돼 있다, 고립돼 있다 이렇게 사실 좀 보셔도 괜찮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사회들이 지금은 이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필수 불가결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장점도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을 잘 이용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의 심화 일단 원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의 심화, 이거를 이제 줄여서는 우리가 세계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니 해도 우리가 이렇게 상호 의존하고 있는 배경은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다. 요거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뭐 지금 얼마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는가를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이걸 요 정도로 뭐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이제 상품이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 상품이나 문화, 그리고 생산 요소들,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의 이동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확대되었다. 상품이나 문화나 생산 요소의 이동이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국가 간에 상호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상을 한번 볼게요. 원인은 그랬는데 양상이라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볼게요. 여러분들 국제기구들 몇 가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 국제기구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국제기구, UN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다국적 기업. 이걸 조금 다른 말로는 초국적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초국적 기업이다. 이 다국적, 초국적 똑같은 말이에요. 국적을 초월했다는 의미예요. 다국적이라는 건 국적이 여러 개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국적의 의미가 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좀 설명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막강해졌다. 이런 세상이 되었다.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우리나라에도 다국적 기업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우문이죠.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국적이 의미가 없는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국적 기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다국적 기업들이 있죠.
삼성이라든지, 그렇죠? LG, 현대 이런 기업들이 다 다국적 기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나라를 상대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죠. 세계 여러 나라의 공장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판매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다.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요, 단지 어떤 기업의 생산 활동과 그 판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다국적 기업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합니다. 영향력이 막강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회사들이 어느 나라에 공장을 하나 짓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거나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나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짐으로써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심화를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새 뉴스에 그 굉장히 마음 아픈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그 여학교,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여학교에 한 200명 넘는 학생들이 납치가 됐습니다. 어떤 그 무장 단체가 그 테러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테러 집단이 그 여학생들을 납치했어요. 수업을 받고 있는 대낮에 가서 납치를 해가지고 인신매매로 어디다 막 팔아넘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제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나이지리아 정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지리아란 나라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사회 안전망이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이지리아 정부 왜 가만히 있느냐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하고 세계 각국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많은 학생들이 실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들이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제가 한 사회의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로 확대된 그런 양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런 양상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니까 그 대응책도 공동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양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향이에요.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조금 있죠. 여기까지는 뭐 그랬구나 하는 거 정도로 가시면 되고요. 자, 영향입니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된다는 얘기는 문화도 교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상품과 생산 요소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은 다 정해져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다 먹어보고 싶고, 그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화 다 경험해보고 싶고 다 한 번씩은 가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하고 뭐 여러 가지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교류 같은 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는 유럽 축구 리그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과거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생님도 스페인 축구나 뭐 영국 축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런 것들도 교류죠, 교류. 교류가 없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교류하게 됐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상품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이쪽에 양상에서 한번 등장했던 건데요. 어떤 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죠. 국가 간에 서로 교류가 없었을 때는 그 사회 안에서 어쨌든 해결되고 끝이었어요. 해결이 잘 되든 못 되든. 근데 이제는 공동 대응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어떤 상호 정보 교환이나 정보의 교환이나 또는 공동 대응을 통해
어떤 사회의 문제를 보다 해결하는데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상호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을 통해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러분들 우리랑 가까운 나라 북한이 있죠. 북한 우리 한민족인데 지금은 이제 갈라져 있다 보니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북한 안에서만 해결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가 비난하기도 하고 인권 존중을 해라, 인권 향상을 해라, 인권 보장을 해라. 그래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런 한 사회에 그 사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영향을 한번 볼게요. 자, 부정적 영향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역 마찰이에요. 상품의 이동이 많아지다 보면 무역 마찰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한 나라가 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공평한 거라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죠. 만약에 똑같이 수출하고 수입한다? 그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똑같이 하더라도 판단에 따라서 억울하다, 불리하다, 우리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 마찰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국가 간에 무역을 안 했을 때는 무역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무역을 하다 보니 그로 인한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역 마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무역 마찰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위기의 세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나라에서 좋은 기술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러면 그 기술이 전 세계에 파급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제품 휴대폰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걸 우리나라에서 신제품 휴대폰을 만들어냈어요. 신기술 휴대폰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 아니죠. 외국에도 얼마든지 수출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좋은 것도 파급되지만 나쁜 것도 세계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기의 세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말에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말에 경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출발한 금융위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 전 세계 주가가 출렁출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그때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여러분들 자전거에 보면요. 자전거의 생명은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체인이 있죠. 자전거 체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인이 100개가 있다고 할까요? 그 100개의 조각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100개의 조각들이 쫙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체인이 어느 부분이 탁 끊어집니다. 어느 부분이 끊어질까요? 제일 약한 연결고리가 하나가 끊어지겠죠. 자, 100개가 있는데 나머지 99개가 아무리 강해도 단 한 개가 약하면 이 체인은 체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체인 이론이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인 이론. 하나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으면 이 체인 전체는 쓸모가 없게 된다. 자, 선생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보세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세계 여러 국가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중에서 약한 부분 하나가 끊어져도 문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거대 나라가 전 세계 미국의 GDP가 사실 1위입니다. 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생긴 거예요. 위기의 세계화가 찾아오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생기고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이 반영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반나절밖에 안 걸리죠.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딱 시차 그만큼입니다. 그 이상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어떤 위기가 급속도로 파급되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위기의 세계화다.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후에 요새 스페인이나 이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동안 뭐 그리스의 재정 위기다 해가지고 막 뉴스에 보도가 되죠.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뉴스, 우리나라 가장 메인 뉴스가 뭡니까? 9시 뉴스죠. 9시 뉴스의 가장 메인 기사가 그 기사예요. 우리나라 국내 어떤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생겼다. 이게 가장 탑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한 국가 안에서의 문제가 그 국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파급된다 하는 게 바로 위기의 세계화입니다. 뭐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 간에 서로 교류하면 우리 거 절로 가고 저쪽 거 우리로 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막 교환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문화 제국주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 제국주의. 여러분들 제국주의라는 게 뭐죠? 제국이 뭡니까? 거대 국가. 우리 몽고 제국, 뭐 알렉산더 제국 할 때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집어삼키겠다는 거죠. 임페리얼리즘이에요. 임페리얼리즘. 집어삼키겠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서로 상호 의존해서 상호 교류하는데 공평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한 문화는 완전히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 제국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회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사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걸 외국에서 공동 대응해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 개별 독립 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선생님이 좀 민감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요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조금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크림반도라고 아시나요?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밑에 보면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굉장히 커서 해자가 붙죠. 바다 해자가 붙죠. 흑해입니다. 흑해. 그 흑해로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조그만 땅, 그게 바로 크림반도예요. 근데 이 크림반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죠. 물론 크림반도의 주민들이 러시아 쪽에 속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주민투표가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들의 진짜 생각인지 아니면 러시아 뒤에 있는 러시아의 배후가 조종을 한 건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 크림반도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크림반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 땅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다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해요. 예를 들면 미국도 개입을 해요. 미국은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뭐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가져가는 게 당연히 싫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크림반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이 무슨 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길래 크림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는가? 크림반도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국가 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면서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의 146쪽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심화 그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용은 간단하죠.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TA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의 궁금증 두 번째였어요. FTA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역 간 상호 의존성에 심하다 해서 2번 주제인데요. 필기 간단하게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타이틀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세계화와 지역화입니다. 왠지 느낌이 어떻죠?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화는 세계로 문을 열자는 얘기고, 지역화라는 건 뭔가 문을 좀 닫자는 느낌? 여러분 혹시 드시나요? 지역이라는 건 물론 세계 넓은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역화라는 건 문을 닫겠다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이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선생님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WTO와 AND, 이건 AND, FTA입니다. FTA. 이 WTO는 뭐죠? 세계 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기구, 어거니제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무역기구는, 이 세계 무역기구는 참 또 아픈 역사가 있죠. 이 세계 무역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한 건 1995년도쯤 될 거예요. 세계 무역기구의 그 본부가 어디 있죠?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유명하죠.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가 있고요. 뉴욕에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있었어요. 세계 무역기구 센터가 있었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근데 그 이슬람 알카에다, 그 빈라덴 알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인가요? 여러분들 태어난 이후겠네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그 비행기가 이제 테러를 했죠. 그 쌍둥이 빌딩에 공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아픈 역사가 있는 그 조직이 바로 세계무역기구예요. 이 세계무역기구는 왜 탄생을 했냐? 바로 이걸 목적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한번 세계화 시켜보자.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그래서 WTO가 추구하는 게 바로 자유무역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유무역과 반대는 보호무역이죠. 자유무역이라는 건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보호무역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호하겠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어떤 이유를 들어서 외국 상품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보호무역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무역하도록 하자. 그래서 자유무역은 크게 뭐를 받지 말자? 관세를 받지 말자. 관세를 또는 인하하자. 관세라는 건 선생님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외국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외국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왜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국내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상품에 세금을 안 부과하면 질 좋은 외국 상품이 만약에 그대로 싼 값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생산한 상품은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물론 관세는 세금의 일종이니까 이 관세 부과하면 이거 누가 가져갈까요? 정부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정부의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관세를 인하하거나 받지 말자. 또는 관세가 아닌 다른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텐데요. 태클 거는 거 하지 말자. 외국 상품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세가 아닌 다른 어떤 장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을 허물자. 이게 바로 자유무역의 목표예요. 그러면 초창기의 자유무역은 누가 주장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유무역은 누가 자유무역을 하자고, WTO를 만들어서 자유무역을 하자고 누가 앞장섰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그랬을까요? 잘 사는 나라가 그랬을까요? 당연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왜냐? 선진국들은 상품 생산을 이만큼 했어요. 근데 그게 국내 시장에서 다 팔리지가 않으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자유무역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무역의 장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자유무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폭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좀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팔아먹을 때가 필요한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장한 게 바로 자유무역이다. 물론 그게 후진국들한테도 어떤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허물자 하는 게 자유무역인데요. 그럼 도대체 FTA는 뭐냐? 이게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 어그리먼트 협정.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양자 간 무역 협정이다. 양자 간 무역 협정이다. 양자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양자 간 무역 협정이라는 건 두 나라가 있는데 A 나라랑 B 나라랑 야, 내가 너네한테 수출하는 거 너네 관세 받지 마. 너네가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 관세 안 받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자유무역 협정. 그런데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AB가 아니라 AB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네들끼리는 서로 관세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관세 받지 않겠다. 이게 바로 다자 간 무역 협정입니다. 근데 이제 다자 간 무역 협정은 아무래도 세 나라가 협정을 맺어야 되니까 양자 간 무역 협정보다는 맺는데 굉장히 이제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FTA의 추세는 두 나라가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까지 뭐에 대한 관세를 얼마 %까지 인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상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랑 FTA 체결하고 그래서 외국 수입 상품이 그 이후로 굉장히 또 더 많이 들어오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계화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럼 지역화는 뭐냐? 이거는 이제 세계화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 지역화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블록 경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블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블록이 뭐죠? 블로킹을 쌓았다. 여러분들 그 배구나 농구에 보면 이렇게 농구 선수들 할 때 탁 골 넣기 전에 이렇게 블로킹 하죠. 그게 블록이에요. 벽을 쌓았다. 그게 블록화입니다. 그럼 지역화라는 건 이런 거죠. 여기 세계 지도가 있다고 할게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국가들끼리 서로 모인 거예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탁 모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프타라는 게 있습니다. 나프타. 어떻게 끝나죠? NAFTA. FTA. 뭐죠?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NA는 뭐냐면요. 이건 North Atlantic. 그러니까 북대서양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APEC이라는 게 있어요. APEC. 들어보셨나요? APEC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OPEC이라고 들어보셨나요? OPEC. 이거는 좀 달라요. OPEC라는 건 석유 수출국들이 모인 기구예요. 석유 수출국 기구. 그거랑 좀 다르게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명한 거죠? EU라는 게 있어요. EU, 유럽 연합. 물론 선생님이 지금 세계 지도에서 유럽이 여기 있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팀을 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팀을 꾸렸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를 쌓았다는 거예요?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요구하기도 하는 동시에 자기들끼리 벽을 쌓아서 이 안에서만 서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없애자.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자유무역을 하자. 이렇게 하는 어떤 경제적 결속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화다, 블록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아세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세안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들끼리 이렇게 하자 하는 게 블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문을 열자 세계화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각 지역들끼리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죠. 자유무역 협정의 수혜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선생님이 다른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자유무역을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유무역하면 좋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산 과일들을 많이 먹습니다. 파인애플도 먹고 청포도도 먹어요. 그러면 자유무역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더 지금보다 비싸겠죠. 맞죠?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FTA를 하면 누가 좋죠? FTA는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거니까 누가 좋죠?
수출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 우리나라라고 하지 맙시다. 갑하고 을국이 있어요. 자, 갑국은 을국에 반도체랑 자동차를 수출하고요. 을국은 갑국에 농산물을 수출해요. 농산물을 수출하고 갑국은 을국에 자동차라고 합시다. 자동차를 수출해요. 자, 그런데 FTA를 맺기 전에는 을국의 농산물이 갑국에 수출이 됩니다. 갑국에도 농민들이 있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갑국이 을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수입 쿼터제나 할당제 같은 걸 통해서 일정량을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갑국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괜찮겠죠.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을국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을국에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있어요. 을국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갑국의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관세가 붙고 어떤 핸디캡이 붙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을국에 들어오면 을국의 자동차 회사는 괜찮아요. 이게 무슨 무역이죠? 이게 바로 보호무역입니다. 갑국은 갑국의 농민을 보호하고요. 을국은 을국의 자동차 회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간에 뭐를 맺었다? FTA를 맺었다. 그러면 관세 받지 말자. 그럼 누가 싫어질까요? 갑국의 농민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요. 을국의 자동차 회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물론 장밋빛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을국의 농산물이 값싼 농산물들이 막 들어온다. 그럼 갑국의 농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뭔가 친환경 유기농 해가지고 자구책을 마련하겠죠. 그러면서 농업 경쟁력이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갑국의 자동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을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해서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내서 갑국 자동차랑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FTA를 맺으면 누가 좋냐? 바로 수출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좋다? 소비자들이 좋아진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자국의 산업들은 외국 산업의 외국 상품의 그런 공세에 대항할 힘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선생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46쪽에 자유무역 협정의 수혜자라고 해서 이렇게 표가 하나 박스가 하나 있죠. 그 얘기가 바로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게 탁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G20 들어보셨나요? G20 원래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G7부터 시작했어요. 세계 강대국들 7개가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G8 8개 나라, 그 다음 G20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G20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죠. 우리나라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 G8 같은 이런 회의를 하면 그 회의장 주변에 그 회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막 경찰이 투입돼 가지고 시위를 진압하고 막 이런 장면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계화라는 게 물론 장점도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장점.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국내 영화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나믹하지가 않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국내 영화가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죠. 문화라는 것도 이런 문화 저런 문화가 막 섞여 있어야 다양하게 즐길 거리들이 있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쵸? 문이 닫혀버리면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통해서 어떤 문화의 다양성이나 상품의 이동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증가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가지고 오는 문제점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표를 통해서 하나 정리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만 딱 필기해 놓으시고 요런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선생님의 의견은 요거 표를 그려드린 다음에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찬성과 반대
찬성론자의 의견들은 뭐냐? 세계화는 좋은 것이다. 이게 바로 찬성론자들이고요. 그 다음 뭔가 그건 부작용이 더 커. 이게 바로 반대론자들이죠. 그럼 찬성론자들은 자, 세계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예를 들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어떤 나라에서 인간 생명을 경시합니다. 만약에 세계화되지 않았다면 그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세계화가 되면 야, 그 나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탄하고 규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수호될 수 있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산성의 향상이다. 생산성의 향상이다. 여러분들 문 닫고 있으면 고립돼 있죠. 그러면 독점적 지위를 끝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즉 경쟁 상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선생님 뭐 실예를 들기는 조금 그렇지만 좀 그런가요? 그냥 뭐 예를 들게요. 뻔한 사실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있죠. 만약에 외국 자동차가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품질이 좋아지거나 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맞죠? 경쟁 상대가 있어야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혁신도 일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얘기를 선생님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자, 요런 것들은 국가 간에 공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브라질에 아마존이 있죠? 열대림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재를 벌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구온난화나 어떤 환경 문제로 이어지지요. 근데 그걸 그 나라 안에서의 문제라고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세계화하지 않으면 브라질에서 아마존을 아무리 파괴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세계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다. 선생님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문화라는 건 획일적이면 재미없죠. 획일적이면 재미없어요. 여러 문화들이 공존할 때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요거는 요 정도로 설명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세계화에 대한 반대론자는 결국 세계화는 선진국들을 위해서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 간의 빈부격차, 이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팔아먹을 게 없는 나라는 세계화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만 내주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해야지 세계화가 의미가 있는 건데 저 나라는 우리한테 팔아먹을 게 있지만 우리는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시장만 내주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가 간 빈부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게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문화가 획일화될 수 있다. 문화의 획일화. 이건 왜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화 제국주의입니다. 문화 제국주의.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들을 집어삼키게 되면 문화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즉 공존하는 게 아니라 동화될 수 있다. 동화된다는 얘기는 쑥 들어온다는 얘기죠. 하나의 문화가 없어지고 다른 문화로 흡수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문화의 획일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중간에 지금 비어 있는데요. 결국 이게 나머지 요거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의 의견은 뭐냐면요. 선생님은 뭉뜨그립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화의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세계화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세계화가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선생님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뻔한 대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국제 환경 결과로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공부했던 거고요. 우리나라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이거 환율 문제하고 섞여 있네요. 500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한국아 너네 농산물 시장 개방해.
압력이 커진다. 맞고요.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질까요?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500원으로 바뀌면 수입품의 가격은 하락하지요. 요 니은 선지는 니은 보기는 환율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건가요? 학 2마리에서 학 1마리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했다. 그러면 기억 디귿이네요. 리을은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 늘어난다. 이거 하면 WTO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WTO는 관세 받지 말고 서로 보조금 지급하지 말고 그냥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무대만 만들어주자. 이게 바로 WTO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자, 한국 땡땡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둘러싼 양자간이에요, 다자간이에요? 두 나라니까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죠. 정부와 농민의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출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FTA가 체결되면 정부의 입장이에요.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지만 공산품의 수출도 많아져서 국가 전체의 부가 증진됩니다. 또 국제경제에서의 고립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선 뭐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죠. 농민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은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는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쟁력 약화로 우리 농산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죠. FTA는 득과 실이 따르고요. 양국 간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겠죠. 정부는 경제 성장보다 소득 분배를 우선시하고 있나요? 정부는 지금 뭘 우선시하고 있죠? 농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성장하면 나중에 우리 전체가 좋아질 테니까 좀 참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고요. 정부는 이익을, 농민들은 감당해야 될 비용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요. 경제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공통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조사해야 할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세요. 국제 유가가 안정됐대요. 근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대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승했겠네요. 1,000원 하던 게 2,000원으로 상승했다. 극단적으로. GDP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표시 1인당 GDP가 감소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1,000원 벌었대요. 그러면 1달러죠? 이렇게 환율이 바뀌면 1,000원 벌면 0.5달러 번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감소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미 수출 업체들의 원화 매출액이 늘었다. 이게 뭐죠? 환율 상승의 결과입니다. 수출은 유리해졌다. 자,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바로 원달러 환율의 변화 추이다. 요걸 선생님이 조금 응용하면 서술형 문제로 결국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쵸? 요런 문제, 환율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주제는 사실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심화 문제는 선생님이 건쌤의 선물을 또 준비를 하지요. 그거 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